네. 이어서 8장 모자보건에 관한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네, 1번 봅시다. 지역사회 우리 그 지역보건법에 의한 모자보건 사업이라 했는데요. 보건사업부에서 하는 모자보건 사업을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2004년도에 출제된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모자보건법, 교육보건법의 모자보건 사업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설 보시면은 그 사업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세 번째 나와 있는 피임시술, 피임약제, 보급 요거는 지금 현재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해설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빼주시고 대신 들어간 게 우리가 성교육이라던가 보건교육, 모자에 관한 보건교육 이런 것들 포함했어요. 그래서 문제 푸시면은 요 법은 우리가 법에서 명시한 거는 법 그대로 풀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달려 있는데요. 요 5번은 가족 건강에 대해서는 모자보건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요 1번이 답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에서 1번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모자보건 사업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예. 여러분들 모자보건 요 2번 같은 경우는 앞에 보건소는 빼셔야 돼요. 예, 보건소는 빼시고 예. 우리가 보건소라고 해도 되지만 어쨌든 모자보건 사업 대상이라 해야 되죠. 모자보건 사업 대상을 광의로 보자면 15세에서 44세 우리가 가입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협의로 할 때는 임신분만 산육기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자해에 해당되는 경우는 영유아가 대상이에요. 미취학 아동입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하시고 답은 2번인 거죠. 15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모자보건법상의 협의회 모성보건 대상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모자보건법의 모성보건사업 대상은 임신하면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미만 또는 1년 미만의 여성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법에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임신하면서부터 분만 후 6개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우리가 모자보건법에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출생에서부터 만 6세까지 즉 미취학 아동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자보건법에서 신생아는 출생 후에 28일 즉 4주까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우리가 모자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보건지수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보건통계에 대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분모에 출산력이 있는 여성 이라고 했으니까 분모에 가입 여성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죠. 여러분들 1번에 일반 출산율이라고 했는데 일반 출산율이라고도 하고요. 일반 출생률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출생률 같은 경우는 조출생률, 여러분들 조출생률은 인구수분의 출생아수 요거 했었고 그 조출생률하고 분자가 같긴 한데 분모만 다른 게 일반 출생률입니다. 가입 여성 수분의 출생아수 곱하기 1000 이렇게 구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가입 여성 고려한 거고요. 2번에 조출생률 여러분들 조가 보통수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한 출생아의 규모예요. 그래서 인구 수분의 출생아수 이렇게 구하니까 2번은 해당되지 않죠. 네, 3번에 재생산율 여러분들 재생산율이라는 것이 한 명의 가입 여성이 낳는 여자아이 수예요. 평균적인 여자아이 수. 그러니까 계산할 때 가입 여성 수 분의 그 여성이 낳은 여자아이 수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도 맞는 거고요. 근데 모아비라는 것은 우리가 가입 여성 수 분의 우리 아이 수, 즉 1세에서 4세 인구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도 가입 여성 고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합계 출산율 옆에다가 생산율 이렇게 쓰세요. 합계 출산율이라고도 하고 생산율이라고도 합니다. 생산율이라는 것이 뭐였었냐면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 했죠. 한 명의 가입 여성이 낳는 아이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가입 여성,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아이 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가도록 하죠. 사망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이러했는데요.
여러분들 알파 인덱스라는 것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신생아 사망수 분의 영아 사망수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 사망수분의 영아 사망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알파 인덱스가 1에 가깝다는 것은 신생아 사망과 영아 사망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같다는 것은 영아 후기 사망, 즉 신생아 다음의 사망이 0이라는 거죠. 제로에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아 사망이 신생아 사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알파 인덱스 기억나시죠? 신생아 사망수분의 우리가 영아 사망수예요. 영아 사망수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알파 인덱스가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1년 중에서 4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가 신생아, 여기부터 1년까지가 후기 신생아라고도 하고 영아 후기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신생아 사망수분의 영아 사망수 이렇게 구하는 값이 1이라는 것은 4주에서 1년 사이의 사망이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사망 원인이 이쪽으로 갈수록은 후천적인 것, 즉 환경적인 거기 때문에 알파 인덱스가 1이라는 것은 여기가 전혀 없다는 거니까 우리가 후천적으로 인한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즉 보건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에 알파 인덱스가 크면 클수록 알파 인덱스가 크다는 것은 여기서 차지하는 값이 크다는 거예요. 4주에서 1년 사이에 사망이 큰 거기 때문에 보건 수준이 낮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3번에 영아 후기 사망. 영아 후기 사망이 요 4주부터 1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원인은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인 거예요. 또는 환경적인 거죠.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모성 사망은 같은 해에 임신분만으로 사망한 모성수. 요거는 틀린 보기로 하려면 모성수 뒤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모성수만 나타낸다. 이렇게 하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성사망은 임신분만 산욕이 들어가야 돼요. 임신분 산욕으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모성사망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을 누시고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영아 후기 사망률은 선진국 갈수록 높다. 영아 후기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거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낮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도록 하죠. 8번 문제. 예, 분모가 다른 것끼리 묶인 것 이러는데요.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수분의 영아 사망수 이렇게 구하죠. 근데 주상기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에도 했듯이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출생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출산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상기 사망률의 분모는 출생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출산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2번에 보시면은 모성사망률은 출생아 수분의 모성사망수잖아요. 분모에 출생아가 들어가는 거고 조출생률은 인구 수분의 사망자수입니다. 분모에 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2번은 옳지 않은 거죠. 분모가 다른 거죠. 우리가 3번, 4번 이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관건은 뭐냐면 주상기 사망률의 분모에 들어가는 값이 우리가 출생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출산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1번의 주상기 사망률의 분모를 출생수로 적용을 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죠. 만약에 2번에 보기가 없었다 그러면은 1번을 골라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주상기 사망률의 분모를 출산수를 썼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주상기 사망률은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조사망률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른 것끼리 묶인 게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지표이면서 생후 1년 이내 사망자 수가 필요한 사망 지표는 뭐냐? 이거는 뭐 당연히 3번인 거죠. 우리가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수분의 영아 사망수. 영아 사망수라는 것이 출생 후에 1년 이내에 사망한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 3번입니다. 여러분들 영아 사망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표로 쓰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구 중에서 가장 보건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영아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이고 민감한 지표로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10번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영아 사망률이라는 것이 있고 조 사망률이라는 게 있죠.
예, 영아 사망률이 조후 사망률보다 중류시되는 이유로 설명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죠. 1번에 보시면은 태어나서 12개월 미만까지는 우리가 보건 상태에 아주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감하다는 면에서 조후 사망률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2번에 모자 보건 수준, 영양 수준, 환경 수준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반영합니다. 그래서도 중요하고요. 2번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감한 지표다 보니까 국가 간의 지역 간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은 요거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아 사망률은 우리가 출생아 수분의 영아 사망수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그 조후 사망률 같은 경우는 인구 수분의 연간 사망자 수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영아 사망률 같은 경우는 출생아 수분의 영아 사망수 이렇게 구하는데 근데 문제가 출생 신고도 안 된 아이는 영아 사망 신고도 안 돼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누락되는 자료가 많은 게 영아 사망률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후 사망률에 비해서 통계적으로는 덜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 사망률이 대표적인 지표로 쓰면서 통계적 의미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정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건학적으로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번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가더라죠. BCG 접종. 여러분들 예방접종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다 보니까 예방접종표. 우리가 국가예방접종은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다고 그랬죠. 수업 시간에 보충 자료를 아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BC접종 시기로 옳은 것 이라랬는데 뭐 이건 다 아시죠. 4주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에 답은 1번이죠. 여러분들 선진국은 대부분 BC접종하는데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빨리 접종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2번 가더라죠. MMR, 홍역볼거리 풍진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생균 백신이다 보니까 12개월 이전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차 접종하고요. 그 다음에 4 내지 6세 때 추가 접종합니다. 그래서 접종 시기로 옳은 거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12개월에서 15개월만 나오면 안 돼요. 12개월에서 15개월 하고 해설처럼 4 내지 6세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고르라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방접종 시기를 물은 거죠. 시기를 물은 건데요. 1번 보시면은 1번은 우리가 일본 내염 같은 경우 일본 내염은 우리가 2개월 이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설도 지금 현재로는 옳지 않습니다. 일본 내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일본 내염은 지금 현재로는 임시접종이 아니라 정시접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시접종이 아니라 정시접종이라는 거 알으시고 정시접종은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론 수업 시간에 보충 자료로 올라간 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일본 내염은 12개월에서 24개월 내에 2번 접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6개월째 3번째 접종하고 그 다음에 6세, 12세 이렇게 5번 접종합니다. 그래서 그 해설도 지금 현재는 맞지 않고요. 답은 어쨌든 1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2번의 비형간염. 여러분들 비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016 방식이 있고 012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듯이. 그래서 즉시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체가 비형간염 활동성 간염일 때는 우리가 즉시 접종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016 방식, 012 방식에 의해서 1차 접종이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모체가 감염 환자일 경우에만 즉시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정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1번을 답을 하는 거고 2번도 반드시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도 우리가 DTP 같은 경우가 2, 4, 6개월 3번 기본 접종한다 라고 그랬고요. 지금 현재로는 2, 4, 6개월에다가 우리가 15개월에서 18개월 4 내지 6세까지가 기본 접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방접종표 첨부자료로 올라간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DTP도 5번 접종해요. 그거 꼭 알아시고 폴리오 같은 경우는 2, 4, 6개월 그죠? 우리 요 폴리오 같은 경우도 우리 기본 접종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005년도 문제다 보니까 예방접종표는 시기적으로 국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질병의 유행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 첨부자료로 올라간 예방접종표를 참조해 줄 때 우리가 반드시 필수접종 중에서도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제는 조금 지금 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것 참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번 가도록 하죠.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영유보건 사업 하려고 그런다. 대상자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할 내용은 이렇게 하면 답이 없죠.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게 다 우리가 대상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다뤄줬어야 되냐면 영유보건사업 대상을 파악하되 전체 영유보건사업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 전체 대상자를 파악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연령별 인구 분포, 우리가 인구 분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4세든 0에서 6세든 인구 전체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대상자 중에서 일부 인구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4번이 답이 되려면 영유보건사업 대상 중에 전체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은 4번으로. 그 다음에 15번 가도록 하죠. 우리가 모유수유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분만 6주 됐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꼭 보건교육해야 될 것이 모유수유를 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배란 사이클이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가족계획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답은 1번.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시다. 임신 8개월이다. 후반기인 거죠. 후반기면서 우리가 145에 100이니까 140에 90 넘어가면 고혈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혈압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체중을 쟀더니 부종 증상이 있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검출됐다. 요거는 임신 중독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3대 징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7번 갑시다. 여러분들 산욕기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산욕기라는 것은 자궁의 상태가 임신 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는 기간을 우리가 산욕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산부 같은 경우에는 6주 정도, 경산부 같은 경우는 8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잘 설명한 것이 우리 2번이에요. 2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번 가도록 하죠. 혈압을 측정하려고 그런다. 예, 측정하려고 그런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더 적절하냐면 우리가 혈압을 측정할 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들 정확도라는 것이 신뢰도도 있고 타당도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뢰도는 다시 측정하더라도 같게 나오는 정도를 신뢰도라고 그러는 거고요. 타당도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요거를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정확도 중에서 뭐를 물었다고 볼 수 있냐면 신뢰도를 물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도는 다시 측정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얼마나 일정하게 나오는가 요거를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옳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1번에 보시면은 간호사가 매번 바꿔서 잰다. 간호사가 매번 다른 간호사가 측정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마다 다소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혈압계를 매달 점검한다. 이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장난 기구를 쓴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측정할 때마다 다르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압을 재는 간호사를 숙달시킨다. 여러분들 기술 정도가 영향을 주거든요. 기술 경험 정도가 높은 간호사가 측정할 때는 일정하게 나오는데 미숙하다면 들쑥날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간호사를 우리가 숙달, 기술 정도를 기술의 전문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 환경이 비슷해야 돼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측정해야지 일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8장과 관련된 기출문제, 이 정도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살펴보고요. 9장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9장 바로 기출문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 9장에서는 뭐에 대한 내용을 쭉 다뤘었냐면은요, 우리 9장에 관한 내용이 인구하고 가족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그죠? 우리 인구 조절 사업, 가족계획 사업, 요 인구와 가족계획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출제됐던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출문제 9장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1번 보도록 하죠. 인구 동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인구조사는 둘로 나눈다 그랬죠. 정태조사가 있고 동태조사가 있잖아요. 정태조사는 어느 시점에서 인구의 특성, 규모, 크기 이런 거. 동태조사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인구의 동태니까 변화, 증감, 변동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 동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동태 통계 같은 경우는 기간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신고된 건수를 조사해요. 출생신고 건수, 사망신고 건수, 전입신고, 전출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이런 걸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도 인구의 증감을 나타낸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정 기간 동안에 자연적으로 얼마나 증감됐는가, 출생 사망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즉 인구 이동이 얼마나 있었는가, 혼인이 얼마나 이동됐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 증감을 나타낸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에 국세조사를 통해서 파악한다. 이건 정태조사. 4번도 정태조사. 5번도 정태조사예요. 그래서 1, 2번이 동태에 대한 얘기고 3, 4, 5번은 정태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설에 2번도 정태조사라고 그랬는데 2번은 우리가 동태조사에 해당돼요. 증감은. 인구의 규모라고 그러면은 정태조사지만 증감이라는 것은 증가하고 감소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문제 복원하는데 다소 오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 2번을 답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2번. 여러분들 지역 간의 건강 수준을 비교하려고 그런다. 건강 수준 비교할 때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사망 지표거든요. 그런데 사망률을 비교하려고 봤더니 인구 구조가 다르다. 이럴 때는 조사망률을 바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구 구조가 다를 때는 인구로 인한 오차값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인구를 표준화시켜서 한 사망률을 이용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표준화 사망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들 표준화 사망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두 지역 간에 비교할 때 이용된다. 두 지역 간의 건강 수준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인구 구조가 다를 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면은 인구를 표준화시켜서 사망률을 구한 값이구나 이렇게 알으시고,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직접 표준화와 간접 표준화가 있다라고 그랬죠. 직접 표준화는 연령 사망률을 다 알 때, 연령별 사망률을 모른다면 간접 표준화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인구구조 유형, 인구 피라미드 유형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0세에서 14세 인구가 50세 이상의 딱 2배가 되면은 종형, 2배가 넘으면 피라미드, 2배가 안 되면 항아리죠. 그래서 여기서 딱 2배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우리 출생률 사망률이 모두 낮은데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으면 인구가 줄어들죠. 줄어드는 형태는 항아리예요. 여러분들 피라미드는 우리가 인구 증가형, 종형이 인구 정지, 항아리는 감소형이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도록 하죠. 우리 인구구조 유형 중에서 피라미드. 여러분들 피라미드는 고출생 고사망인데 출생 사망률보다 높아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예요. 이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랬죠. 출생률 사망률 둘 다 낮아서가 인구가 감소한다. 이거 틀리죠. 둘 다 높아서 인구가 증가한다고 그래야 돼요. 둘 다 높은데 출생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이렇게 되고요.
2번은 출생률은 낮고 사망률이 높다. 이거 틀렸죠. 출생 사망이 다 높은데 출생률이 더 높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요. 3번에 선진국형이다가 아니라 피라미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인데 후진 국가에서 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도 옳지 않고, 그 다음에 4번에 출생 사망이 높다. 우리 인구가 증가한다. 4번이 잘 설명했죠. 5번에 출생률 사망률이 모두 낮다. 모두 낮다가 아니라 모두 높다 그래야 돼.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인구구조 모형. 우리 인구 피라미드 5가지 모형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1번인 거죠. 0세에서 14세 인구가 50세 이상의 2배 이상이 아니라 우리 2배 이상이면서 다산다사형은 피라미드를 설명한 거예요. 종형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14세 인구가 50세 이상의 딱 2배이기 때문에 인구 정지형입니다. 인구가 정지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는 다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7번 가도록 하죠.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 생산인구가 2배인 도시형의 2배라고 그랬는데 그냥 2배는 빼세요. 왜냐하면 2배가 아니라 50% 이상이라고 그래야 돼. 50% 이상이라는 것은 2배 이상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인구가 계속 들어오면서 생산층의 인구가 다른 인구의 우리가 전체 인구의 50%는 넘는다. 그러면은 허리층이 뚱뚱한 형태거든요. 별처럼 생긴다 그래서 별형이라고 그럽니다. 답은 3번인 거죠. 우리가 별형은 도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시형이라고도 하고 인구가 들어온다 그래서 유입형이라고 들어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8번 가도록 하죠. 별형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의미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 했는데 별형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형, 도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시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15세, 49세, 우리 생산인구라고 그러는 거죠. 생산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 3번은 15세, 49세가 전체 인구의가 빠졌어요.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요. 4번은 옳지 않죠. 농어촌형은 호료형을 설명한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이 형태를 얘기할 때 생산인구가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연령을 50세로 본 시대에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생산인구를 15세, 49세로 본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생산인구를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15세에서 64세까지로 봐요. 근데 이 형태를 제시할 당시에 생산인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실제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가도록 하죠. 고령화 사회개념. 여러분들 유엔에서는 우리 인구를 어떻게 분류했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4% 미만이다. 유년 인구국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4에서 7%면은 성년 인구국이라고 그러는 거고 7%가 넘으면은 노년 인구국이라고 그럽니다. 유엔에서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7% 넘어가면 노년 인구국이라고 그러는데 노년 인구국은 3단계로 분류해요. 그 3단계가 우리가 노령화 사회국가, 노령화 사회. 그러니까 유엔에서 분류한 노년 인구국은 3단계로 분류한다는 거야. 노령화 사회국가, 그다음에 화를 빼요. 그다음에 노령 사회국가, 그죠? 사회 이렇게 분류하고,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노년 인구국은 3단계로 분류하거든요. 요 노령 사회국가는 7%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노령사회 국가는 요게 딱 2배, 14% 이상, 초고령은 20% 이상일 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요 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돼도 사회 문제 중에 노령 문제가 가장 심각. 그 다음에 이거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화가 들어갔잖아요. 에이징 소사이어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들어가면 7%가 기준이에요. 답은 우리 어쨌든 요 9번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 기준으로 옳은 것이라 그랬는데 요 7%, 14%, 20% 이렇게 구분하는 게 뭘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한 프로포션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그래서 요 7, 14, 20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약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입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가도록 하죠. 총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구하라 라고 그랬는데 총부양비는 생산인구 수분의 비생산인구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서 생산인구가 15세에서 64세고요. 비생산인구는 0세에서 14세 인구,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죠. 50분의 20 더하기 30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면 100%가 나와요. 그 다음에 노년부양비는 생산인구 수분의 노년인구죠. 그러니까 50분의 30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면 60%가 나오겠죠. 답은 우리가 3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해석도 가능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총부양비가 100이다. 이거는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비생산인구가 우리가 100명 중에 100이란 뜻이잖아요. 결국 생산인구 1명이 비생산인구 1명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년부양비가 60%라는 건 어떤 거냐면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되는 노년인구가 60명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생산인구 10명이 노인인구 6명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1번 가도록 하죠. 인구 노령화와 부양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1번에 노령화가 심해질수록 총부양비가 상승한다 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노령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인구가 노령화되는 나라를 보자면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유년 인구나 생산 인구는 줄어들어요. 네, 줄어듭니다. 그러면 총부양비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 인구 수 분의 유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령화되는 사회일수록 생산 인구 줄고 유년 인구 줄고 노년 인구 증가되죠. 그러면은 총부양비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노인 인구가 노령화될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되지만 우리가 비생산 인구 중에서 유년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총부양비는 노령화되는 나라일수록 총부양비는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인구의 노령화가 심해질수록 여러분들 그 총부양비 이해되시죠? 생산인구 수분에 유년인구에다가 노년인구를 더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한 값이에요. 그죠? 1번 이해되시죠? 인구가 노령화된다는 것은 노인인구가 많아진다. 전체 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 유년인구가 줄어요.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년인구가 줄면 생산인구도 줍니다. 근데 요 유년인구가 노년인구보다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령화되는 나라일수록 총부양비는 감소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노령화가 심해질수록 유년부양비는 상승한다. 그렇지 않죠. 유년부양비는 생산인구 수준의 유년인구만 본 건데 요거는 감소합니다. 유년인구는. 그래서 우리가 유년부양비가 감소한다고 그래야 돼. 그 다음에 3번에 인구 노령화와 노령화 지수는 반비례한다 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인구 노령화라는 것은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는 현상을 인구 노령화라고 그래요. 노령화 지수는 유년 인구 수분의 노년 인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구가 노령화될수록 노령화 지수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라고 그래야 돼. 비례. 그 다음에 3번에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노년부양비가 감소한다. 그렇지 않죠. 인구가 노령화되면 노년부양비는 증가하는 거예요.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우리가 인구 노령화가 심해질수록 노령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건데 다른 인구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생산 인구 줄고 유년 인구 줄고 노년 인구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노령화가 될수록 총부양비는 낮아진다.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년 인구는 줄고 노년 인구는 늘고 생산 인구는 줄지만 노년 인구보다 유년 인구가 규모 자체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해설에 총부양비가 상승한다 그랬는데 총부양비는 감소해요. 노년부양비하고 노령화 지수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5번으로 수정이에요.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니다. 성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라고 그랬죠. 예. 성비는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그 해설에 써 있죠. 예, 1차 태아, 2차 출생, 3차 현재 성비를 얘기합니다. 예, 옳지 않은 것 이러랬는데요. 1번에 1차 성비는 우리 태아 성비인데 태아 성비는 항상 100보다 커요. 남아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우리나라 현재 3차 성비 같은 경우, 여러분들 3차 성비는 결혼정년기 이전까지는 남자 수가 많아요. 결혼정년기 비숙해졌다가 노년인구가 되면은 여자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2번은 0세에서 4세니까 남자 수가 많겠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은 잘 설명했고 4번에서는 태아가 아니라 우리 2차 성비는 출생시를 얘기하죠. 4번이 틀렸고 5번은 맞는 설명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13번 갑시다. 예전에 간염을 알았다. 여러분들 간염을 알았다. 간경화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 간 기능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경구피임약 먹을 수 없어요. 금기증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3번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혈압이 높죠. 혈압이 높아도 고혈압도 경구피임약의 금기증입니다. 그래서 경구피임약은 해당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골반 내 염증이 있다. 자궁내 장치의 금기증이에요. 그래서 자궁내 장치도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생리주기는 일정하다. 우리가 자연피임법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임신을 원한다. 영구피임법은 할 수 없죠. 그래서 난관결찰수 같은 거는 영구피임법이니까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피임법은 2번인 거죠. 주기용, 우리가 자연피임법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은 2번. 그 다음에 14번 갑시다. 모유수유하고 있다. 분만 4주가 지난 여성이다. 여러분들 모유수유를 하고 있으면 경구피임약 금기증이에요. 그래서 2번은 해당되지 않고 월경통이 심하다. 자궁내 장치 금기증입니다. 예, 월경주기가 불규칙하다. 우리가 자연피임법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 3년 후에 아기를 가질 예정이다. 영구피임법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난관결절수 같은 거 해당되지 않고 남편이 당뇨합병증으로 발기부전이다. 콘돔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남은 거는 4번밖에 없는 거예요. 페미돔밖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우리 자궁내 장치를 사용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 자궁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자궁 안에 문제가 있으면 금기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궁내 장치를 하게 되면 감염증이라던가 출혈이라던가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빈혈도 금기증, 임신도 금기증, 원인 모를 출혈, 월경통, 그 다음에 감염증 다 금기증이에요. 해당되지 않는 거는 2번입니다. 혈전성 정맥염. 이건 들어가지 않죠. 혈전성 정맥염은 우리 어디서 나오는 금기증이냐면 경구피임약의 금기증이에요. 경구피임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게스테론이 수분을 정체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혈관계통의 질환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금기증입니다. 또 홀문제다 보니까 간에 문제가 있어도 금기증이에요. 그래서 이 혈관계통의 문제점은 경구피임약이 금기증이에요. 답은 2번이 되죠. 그 다음에 16번에 가족계획 사업이 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계획 사업이 인구조절 사업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인구조절 사업이 가족계획 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 16번 문제는 다른 나라는 똑같이 적용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가족계획 사업으로 인구조절 사업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이 가족계획 사업이 왜 정부 사업으로 채택이 됐냐, 즉 가족계획 사업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일단 여성의 삶의 질과도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인공유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원치 않는 임신을 좀 줄여보자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생명윤리 면에서도 필요했고요. 경제 쪽으로 보자면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후퇴라고 그랬으니까 옳지 않은 거고요. 보건사업으로 보자면 모자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7번 노년부양비가 얼마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노년부양비는 생산인구 수분의 노년인구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인구라는 것이 15세에서 64세입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게 600 더하기 400이겠죠. 분자로는 65세 이상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80 더하기 30 하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구하면은 약 11%가 나와요. 답은 2번입니다. 이거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떤 뜻이라 그랬냐면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우리 노인인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11%라는 것이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되는 노인인구가 11명이란 얘기예요. 결국
대략 어느 정도냐면 우리 10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구나. 1.1명이니까 1명 정도를 부양해야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구와 가족계획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10장 기출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